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 내도 흔들립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을 이렇게 발효시킴으로써 7개국의 이 국민들이 미국 입국이 90일간 중지되었습니다. 자, 미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다민족이 모여 사는 어떤 미국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샌더스, 또 하원 원내대표 민주당 낸시 펠로시 등이 한밤중에 시위를 주도했고, 또 곳곳에서 수백 수천의 시위대들이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대행, 법무차관은 여성인데요. 셜리 H라고요. 이 여성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즉각 해임이 됐습니다. 미국 국무부 외교관 수백 명은 공식 소원 수리 사이트에 항명 연판장을 돌리고, 경제계도 값싼 인력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중단된다고 반발하고 있고, 전 대통령 오바마는 미국의 가치가 위태로워졌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법무장관 대행을 해고하면서 트럼프가 흔히 You are fired라고 이야기했던 이 미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당신 해고야 라고 이야기한 그 TV 쇼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백악관은 차관을, 법무부 차관, 장관 대행을 해고하면서 나약한 배신자는 해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USA 투데이는 워터게이트 사태와 비슷해져 가고 있다 이야기하고, 골드만삭스, JP 모건, 포드 같은 글로벌 금융 다국적 기업들, 미국의 주요한 제조 기업들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160만 명이 트럼프 영국에 오지 마라고 서명을 하고, 메르켈은 국제공조규범에 배치된다 이러면서 곳곳에서 항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왜 이걸 밀어붙이는가? 자, 사회 지식인들도 싫어하고 양심적인 척 하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데 트럼프가 이걸 밀어붙인다 하면 그야말로 또라이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찬성이 57%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자신의 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 대해서 트위터에 1주 전에 예고했다면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왔을 거다. 왜 미리 예고 없이 갑자기 하느냐? 라는 비판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반이민 행정명령 발효 이후 32만 5천 명이 미국에 들어왔지만 109명만이 억류돼 심사를 받았다라고 올리고요. 자, 이 세계 각지 공항에서 생긴 혼란에 대해서도 그들의 문제라고 돌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닥 민심은 트럼프 자기 편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보수 성향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센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행정명령에 찬성했고 반대는 33, 10%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무응답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는 82%가 찬성을 했고 무당파는 59%, 민주당 지지자들도 34%가 찬성을 했습니다. 자, 곳곳에서 저항이 거세고 미국의 지식인 엘리트들은 이 문제가 마치 미국의 가치가 무너진 듯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지지층이 두꺼운 중서부와 그리고 남부의 중산층과 근로자들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전부가 힐러리가 이길 거라 했지만 실제로 트럼프의 숨은 지지자들이 많았듯이, 이런 트럼프의 극단적인 이민 정책에도 숨은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겉보기에 한국의 중계에 따르면 미국이 난리가 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미국 국민 순수한 이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백인 주류 사회나 또 주류에 동화된 사람들은 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열렬하게 환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제
대국들의 환율 정책을 맹비난하면서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31일 제약사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보라. 이들은 평가절하, 즉 환율을 인위적으로 달러에 비교해서 가치를 낮춤으로써 시장을 농락하고 우리를 얼간이들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엔화의 가치가 1달러에 100엔인데 일본은 120엔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렇게 하면요,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수입을 또 이렇게 작게 하게 되죠. 수출은 많이 하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환율 조작을 통해서 무역상의 이득을 얻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피터 나바로, 유명한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해온 이 강경파, 대중강경파 교수죠. 이 사람이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됐는데요. 신설되었습니다. 독일의 환율 정책도 겨냥했습니다. 그는 독일이 극도로 저평가된 유로화를 통해 미국은 물론 EU 회원국을 착취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이 독일이 원래 마르크가 상당히 셌는데 유로존으로 들어오면서 한마디로 이 저평가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로존 안에서도 착취하고 또 이 저평가된 유로를 통해서 대외 미국 무역과에서도 착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대선 때부터 끊임없이 각국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해서 무역에서 이득을 취하는 부분을 반칙이라고 규정하면서 비난을 해왔는데요. 이제 취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겠다. 즉 미국의 보호무역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자국 중심의 그런 무역 정책을 트럼프가 만들어가는데 그 핵심은 환율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은요, 학력이 낮은 고졸 이하 백인, 그리고 직업에서는 저숙련 노동자들, 한국 같으면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자유무역으로 이득을 본 게 아니라 이득은 기업주나 또 기업의 주요한 간부, 숙련된 기술자들이 보고 이들의 실질 소득은 정체하거나 감소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들을 위하는 관점에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을 정책으로 내걸었고, 그래서 저교육청, 저숙련 노동자들은 이를 열렬히 이렇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의 주요 타깃으로는 독일, 중국, 일본 같은 사이즈가 큰 경제 대국인데 문제는 이들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독일 지정에, 중국 지정에, 일본 지정에 하다가 한국 어중간하지만 이들도 우리한테서 1년에 280억 불의 이득을 흑자를 보고 있어. 이들도 넣어.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미국 재무부는 이미 한국을 교역촉진법에 따라 환율 조작국 지정 전 단계인 관찰 대상으로 지적해놓고 있습니다. 지정 요건을 살펴보면 대미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인데 제가 이야기했죠. 한국은 280억 불의 흑자를 얻고 있습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즉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 이런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이 되는데 우리는 환율 개입을 제외한 이 두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이렇게 지정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국이 미국에서 셀가스 수입을 늘려가지고요,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려고 노력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가스는 사올 건데 우리가 중동하고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적자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스나 석유가 나오고 중동에서도 가스나 석유가 나온다면 우리가 기왕이면 많은 흑자를 얻는 미국에서 이런 걸 사오게 되면 경상수지 흑자폭을 확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사와야지. 이양에 같은 값이면 왜 중동에서 사옵니까? 근데 트럼프가 중국과 본격적인 대결을 하기 전에
이 상대적으로 파장이 적은 한국 정도 사이즈 나라를 상대로 테스트를 해보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중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순신 합참의장이 미국에 전략무기 전개를 요청했는데요. 내일 미국의 이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오기 전날 미국 합참의장한테 통화를 해서 이 전략무기라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결국은 북한이 도발을 할 때 미국의 전략폭격기, 또 미국의 항공모함, 미국의 핵 잠수함 이런 것들이 이 전략무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한국에 좀 배치를 해달라.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요 안보 상황은 대선이니 탄핵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요. 굉장히 북한이 지금 조만간에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고 트럼프 취임 이후이기 때문에 한다면 매우 세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트럼프 간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좀 보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경험이 좀 쌓인 상황에서 도발을 해야 트럼프의 전략을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도 이전에 오바마나 부시하고는 트럼프가 다르기 때문에 눈치를 좀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요. 내일 이제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오고 하면 이제 한국과 국방, 안보, 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한미 동맹의 재정립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심각하게 나올 수 있고 미국에서 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느냐. 그만큼 미국은 한국에 말할 것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방부는 자신들이 로비를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볼 때 로비라기보다 미국의 필요성 때문에 한국을 가장 빨리 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미국의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와서 한국의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황교안 대행을 만난다 해서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이 유지될 수 있느냐? 이거 어렵다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티스의 방안에 안도할 수 없는 이유라는 글을 통해 매티스의 동북아 순방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의 외교 안보진의 공백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의 중도 도발이 임박했지만은 아직 트럼프의 동북아 정책은 구체화되지 않았고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방부 차관보나 국무부 차관보가 임명되지도 않았습니다. 즉 공석인 상태라는 거죠. 특히 한반도를 관장하는 국무부, 국방부, NSC 그리고 정보부처, DNI라든지 CIA 이런 부분의 고위급 자리 한 대여섯 개가 지금 공석인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통화를 하고 또 장관이 오고 또 한미 간의 군사 고위급끼리 통화를 하는 부분들이 이 한미 간의 동맹 구도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공고하게 유지될 거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미리 섣불리 김칫국을 먹는 부분은 아주 잘못됐고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대선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미국이 면밀하게 관찰을 하다가 아마 사드 배치나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시작전권 또 한미 군사정보 공유 협정 주한 미군 주둔비 이 상향 인상 여부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체크하면서 미국이 자신들의 최종 결론을 내놓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대선 후보들 말조심, 입조심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안보, 특히 한미 동맹에 대한 관점은 분명하게 밝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